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학년도 중등 역사과 임용고시 인천 지역에 응시하여 아주 운 좋게 합격을 한 박동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아주 대단한 방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은 어떤 특별한 팁이나 이런 비법 같은 걸 얻기보다는 여러분들 대부분들도 아마 평범하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공부를 해도 합격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평범하게 공부하는 와중에 이런 방법들 나도 쓰면 괜찮겠다 싶은 것들 몇 가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목차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정도의 목차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가지 좀 많죠. 근데 오늘은 챕터 2, 챕터 3, 2번과 3번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 합격 수기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적표, 지난 성적표와 함께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저는 이번 시험이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던 재학생 시절에는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타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반 강의만 듣고 또 몇 가지 개론서만 보고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원래는 일반 사회교육과 전공이었고 복수 전공으로 교직기술을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연하게 공부했던 나머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처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저도 그런 친구들을 따라서 김구 전공교사 괜찮다더라, 박물관 임용고시 괜찮다더라,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서 갔습니다. 그렇게 첫 해 이 학원에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강 수업을 꾸준히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서 솔직히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불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쉬운 핑계부터 대자면 저는 당시 전공 1차 시험 A형 문항에서 약 7문제가량을 밀려 쓰면서 20점이 증발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7문제가량이 증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안타까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끔 작년 학원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야, 여기에 몇 문제 밀려 써서 앉아있는 애들이 있다, 얼마나 안타깝냐.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겪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너 그렇게 힘든데 극복을 했냐? 마음 괜찮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험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잡념들 떨쳐내기 위해서 딱 2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조금 더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2가지 약속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엄격하기였는데요. 내 실패 원인, 물론 내가 7문제를 날렸지만 다른 문제 다 맞았으면 합격한 거 아닌가? 그럼 다른 문제 다 맞을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오히려 마인드를 바꿨고, 그러기 위해 조금 더 혹독하게 가혹하게 다루기 위해 계획표를 짰습니다. 뒤에서 이제 계획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크게는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일간계획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조금 더 이런 계획들 세밀하게 짜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2번째 약속은 함께 멀리 가기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저는 혼자를 옥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 즉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함께 멀리 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낫다. 저도 그런 길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와중에 그와 관련해서 저는 나에게 혹독하기와 관련해서 계획을 짜고 그를 달성하려고 했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제가 계획 어떻게 짰는지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자세히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제 합격 수기를 참고하시면 관련된 표를 별첨해서 올려두었으니 그 표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월별로, 그리고 교육학, 전공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적어두었고요.
또 그 당시 어떤 책들을 꼭 봐야겠다, 몇 번 정도 봐야겠다를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를 다시 월별로 쪼개고 다시 주별로 쪼갰고 마지막으로는 일별로 쪼개었습니다. 뒤에 주별 그리고 일별 계획표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짤 때 조금 더 나를 혹독하게 대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조건 내가 해낼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계획하자. 우리 비고츠키의 이론 중에 근접 발달 영역과 관련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만들고 그게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달성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와 관련된 이론이었습니다. 저도 이처럼 조금은 무리한 계획을 짜면서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계속 압박하고 오늘 이것도 밀렸어. 내일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다 달성하지 못해도 많은 양을 애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꽤 많은 양을 결과적으로 성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짰는데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런 스케줄은 학원 기본 스케줄을 큰 토대로, 큰 틀로 짜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게 되신다면 연간 계획표를 참고해서 그때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계획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약간은 압박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그렇게 짠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을 주간 계획과 일간 계획으로 쪼갰다고 했습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이소에서 샀던 주간 계획표의 일부입니다. 제가 짰던 주간 계획표고 사실 글씨가 많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역시 합격 수기에 자세히 써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도와 월 그리고 날짜를 쭉 써놨습니다. 근데 좀 특징이 있다면 주간 계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한 번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주 이만큼이나 해야 돼? 이렇게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의 스케줄을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한 가지 더, 매일매일 일과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공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시면 목요일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 순 공부 시간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다른 합격 수기 보면 전 10시간 했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저는 순수히 내가 완전히 집중해서 혼자 공부했던 시간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때문에 학원 수업과 같이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의 학원 수업 시간은 과감하게 뺐고요. 또 총 공부 시간에 1시간을 또 뺐습니다. 1시간, 사람의 집중 시간이 20분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의 평균 집중 시간도 40분이라고 합니다. 분명 우리 공부하면서 제대로 집중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포함시켜서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는 내가 집중하지 못했겠지? 라면서 총 공부 시간에 1시간을 빼면서 조금 더 저를 가혹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각 주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일간 타임테이블로 구분을 해본 것인데요. 크게 하루를 3등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5등분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을 포함해서 말이죠. 자, 크게 보면은 오전, 수업, 그리고 오후, 밤, 운동 시간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자, 오전 시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전 시간은 저는 예습을 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항상 학원, 지금도 여기서 앞에 영상을 촬영해 주시는 분 바로 저 앞에 명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7시에까지 나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7시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사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시 반부터 9시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동안 먼저 예습을 했습니다. 예습! 우리 학원에 있는 좋은 교재 있죠? 그 교재를 한번 쭉 빠르게 스키밍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형성평가나 한자 등을 조금 더 공부했던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이어서 바로 들었는데요. 수업 시간 저도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지만 사람인지라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 물론 최대한 집중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히 수업을 듣는 와중에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완급 조절을 하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선생님들 김쌤,쿠쌤이 적절히 수업 내에서 완급 조절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 시간에 자습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습시간에는 주로 복습을 했는데요. 복습 시간은 크게 정리와 암기라고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계획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저는 6월까지는 교재에 단권화하는 작업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분기점이 되는 이 시점부터는 그것을 암기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리, 암기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그 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1월부터 6월까지는 정리하고 단권화하는 작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정리와 암기를 비율로 보자면 7대3 정도로 두었고요.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 3대7로 뒤집었습니다. 후반기에 가면 정리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고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도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후 자습 시간이 끝나고 잠깐의 저녁 시간을 가진 뒤에 교과서 스터디나 혹은 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수업에 예습했던 내용, 그리고 수업했던 내용, 복습했던 내용, 이것을 다시 한번 암기를 연습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꼭 하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죠. 저도 얘기 들으면서 정말 잔소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땀이라도 많이 흘리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고 다른 잡념들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 건강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멘탈 관리의 일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저만의 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 아주 멋지고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없는데요. 가끔 지하철 타다 보면은 이렇게 노량진역 오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들고 보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에 보면은 출근길이라 막 붐비고 책 꺼내기도 힘들고 또 아침에 피곤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정리한 교재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앨범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혹은 개론서의 내용의 일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 더 외워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핸드폰 메모장에 정리를 해두고 이것을 등하원 시간,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등하원 시간에 이것들을 그냥 가볍게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양들을 하루에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이것만큼은 꼭 외웠으면 한다 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등원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만 가볍게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30분은 눈을 꼭 감고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핸드폰 활용하기 팁이었습니다. 맞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이렇게 하루에 공부량이 예습, 수업, 복습, 그리고 스터디 이렇게 3차례 정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 가면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하루에 같은 내용을 4번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 4번을 보게 되면 한 번에 많은 진도를 나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나가기는 어렵지만 정해진 분량을 확실히 하루에 4번, 5번씩 보게 되면서 확실히 외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나는 빠르게 진도를 여러 번 돌리겠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적정한 양을 하루에 여러 차례 보면서 완전히 그날 하루만큼은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잘 맞는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선생님 정리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정리한 것만 정리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도움을 주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리 방법에 명확한 방법이나 정해진 규칙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재 정리의 원칙을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색깔펜의 위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유튜브 영상 사법고시를 6개월 만에 합격한 유튜브 영상에서 보고 참고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대주제에 표시를 하고 중단원 혹은 중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표시는 뭐 녹색 책, 녹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색깔펜에 적절한 위계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스스로 세운 교재 정리의 원칙은 별도로 표시를 잘 해두기입니다. 자, 별도의 표시, 물론 중요도 표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록색 펜으로 표시를 한 게 보일 텐데요. 초록색 V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형성평가, 모의고사 혹은 인출 스터디, 형성 등등에서 제가 잘 못 외웠거나 인출이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을 그 당시에 표시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기억해내지 못했어. 이 부분을 교재에 따로 표시를 해둠으로써 내가 이 부분을 얼마나 틀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런 것들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7개, 8개까지 쌓인 적이 있습니다. 7번, 8번이나 제가 인출에 실패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여러 번 틀린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마지막에 그것만 딱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그 문제를 정확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점을 계속 틀리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요. 김쌤, 부쌤, 즉 수업 중에 찝어준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여 놓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이 부분은 역사 교육론과 관련돼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개론서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보자 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한국사나 동양사 정리 부분에 조금 더 들어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역사 교육론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지난 시험에서 문제를 맞춘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PPT 상황상 뒷부분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합격자 수기에 올려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수업 중에 3, 4월 심화반부터는 개론서를 보면서 밑줄을 같이 긋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을 되는데요. 그렇게 밑줄을 그었고 필기를 해둔 내용을 그대로 교재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표시 몇 번 틀렸다 그리고 중요했다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리젠에 역사의식 전전비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별도로 표시를 해두었고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보고 또 나만의 형광펜 위계로 해두었던 것이 나중에 시험 때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다른 영역 정리 방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이번에는 한국사와 관련된 영역인데요. 자,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향약이나 유양서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은근히 틀리신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린트나 또 한국사 길잡이, 신한국사 특강과 같은 교재, 프린트 자료, 그리고 개론서 내용들을 이렇게 필기를 해두었고요. 특히 한국사 길잡이에 나오는 뭔가 심화적인 내용의 부분들은 아예 새롭게 정리를 해서 워드를 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딱 정리했던 부분이 딱 제가 정리한 것을 마치 너 정리했던 거 그대로 답으로 써봐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향약이나 유양서를 추진했던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졌었냐라는 것인데 제가 딱 정리를 그 의도는 무엇이었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리했던 방식을 그대로 썼다. 이렇게 쉽게 답으로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 별도로 정리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서양사 부분 어떻게 정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말씀하셨고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우리 학원 교재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하기에 너무 좋은데요. 그 장점, 이유 굳이 한 가지만 말해보자고 하면 저는 이게 개론서 그리고 학문의 구조적 틀에 맞추어 교재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그냥 내가 개론서를 읽으면서 수업 들었던 내용을 조금씩 보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내 인지구조가 학문 구조에 맞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서양사 수업에서도
이렇게 서양사 또 역시 기출문제와 함께 볼 텐데요. 기출문제에서 당시에 플라시 전투의 명칭을 쓰라고 했고 그런 양상의 변화 어떻게 변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교재에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해두었고 또 초록색 표시 들어있는 것처럼 한 차례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본 시험에서는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동양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첨부된 이미지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내용도 알아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동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내용 정리도 해놨고 중요한 부분에 더 필기도 해두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 전공 A형 9번 문제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스터디 활용, 함께 멀리 가자라는 의미로 스터디를 활용했다고 했는데요. 자, 스터디 활용 다들 스터디 꼭 해야 되나요? 물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점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터디 큰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사 8개 종 교과서를 4명이서 각각 2종씩 맡아 정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스터디입니다. 때문에 교과서 정리 먼저 하고 그를 함께 모여 각자 교과서를 정리하고 이를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혼자 재정리하는 작업, 큰 순서, 이 3가지 순서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먼저 스터디쌤들의 강점과 약점 이런 특징들을 명확히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뒤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합격 수기를 같이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역사교육론이 좀 괜찮아요. 저는 한국사 다 괜찮은데 일제시대가 좀 어려워요. 이런 각 특징들을 파악하면서 스터디 내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스터디 규칙을 짜보았는데요. 글씨 정말 예쁘게 썼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3번, 4번을 나중에 별표를 쳤습니다. 서로 욕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이런 스터디 규칙도 함께 짜보면서 우리 스터디 여기서 단 한 사람도 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터디 활용했던 거 조금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8일점 교과서를 파트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누구쌤은 지학사 비상 맡아주세요. 누구쌤은 CMAX 해내메디 맡아주세요. 이렇게 8개 중 다 보기 어려운 것을 각자 나누어서 파트를 배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 파트를 배분하면요, 이렇게 각자 교과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료집처럼 모았습니다. 이는 일종의 사료집,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모은 사료집과 같은 것인데요. 혹은 본문 내용들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별 표시를 해뒀는데 이 별 표시는 각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점을 별 표시를 해와서 이를 아이디어 공유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침 이렇게 별 표시 2개나 되어 있는 이 참정권, 조선의회 관련된 문제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이를 통해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인 한국사 문제를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 스터디는 5월에서 6월까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끝냈고요. 7월부터 8월까지는 암기, 인출하는 짝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짝 스터디의 큰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 밤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서로 문제를 내주고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암기를 하고 잠드는 것으로 스터디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공부 시간 때는요, 중요 사항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반복 암기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기 예를 들어 7, 8월 문제풀이방 같은 경우는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를 다른 부분의 빈칸을 뚫거나 다른 부분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론서나 프린트 등에서 추가로 알게 된 내용들을 체크를 해서 나 이거 스터디쌤한테 알려줘야지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와서 본 스터디 시간에는 서로 문답식으로 하브루타식으로 문제를 내주고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내용 추가로 체크하고 했으면 좋겠던 내용들도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산을 쌓아간다, 둘이서 산을 쌓아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짝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저희 짝스터디 쌤과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이 짝스터디에 관련된 약속들 제 합격수기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는 것들을 스스로 짝스터디 쌤과 10가지 약속 짝스터디 10계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수험생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자세로 했다,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굳이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2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라. 우리 학원에 있다 보면 서로 경쟁하고 의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비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좋은 자극제고 훌륭한 귀감이라는 점, 한편으로는 쟤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 교사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요,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짝스터디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의고사 얘기에 대해서도 잠깐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단순히 나 높은 점수 몇 점이고 나 몇 등이야 이렇게 활용하고 스스로를 위안 삼으려는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점수보다는 이 모의고사를 통해 내가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먼저 모의고사를 푸는 자세, 연습은 실전처럼 너무 지겹게 들었다는 얘기일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 피드백을 했습니다. 제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학노트라는 이름으로 제 앞에 보이는 스케줄로 뒤편에 얘기를 써놨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지? 왜 틀렸지? 를 기록을 했고요. 자기 채점 점수와 이제 학원에서 실제 채점 점수를 보여주시고 평균 점수와 비교된 점수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채점했던 점수는 이 정도인데 실제 점수는 이 정도구나. 내가 이런 점들을 오버해서 채점을 했구나. 이거 답 아닌데 내가 맞다고 체크를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들 답이 되기는 어렵다 하는 점들을 한 문제 한 문제씩 콕콕 집어가면서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았어야 됐다. 또 부족한 영역은 무엇이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읽어보자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 아는 거 많아졌다고 까불지 말고 적당히 쓰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거 많다고 괜히 오버해서 쓰다가 너 틀렸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짧게 쓰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학하는 자학노트 만들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자기 피드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부족한 영역은 어떻게 보완해야지 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방향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넘어질지언정 주저앉지 말기. 시험 보고 많이 좌절들도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좌절의 기회보다 이번에 틀린 게 다행이다. 이번에 틀린 거 2번, 3번 안 틀리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색 체크 표시하면서 다시는 안 틀리려고 오히려 이게 성장의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멀리 가는 스터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문과 사료 방식에 대해서도 첨부를 해놨네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교재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것들의 키워드 있는 부분들의 한자를 별도로 제 스케줄러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한자들 암기를 했고요. 또 인물이나 지명, 제도명 이런 것들은 특히 체크를 해서 한자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또 사료 공부회 같은 경우는요. 중정관, 구품 이런 것들을 별도로 키워드 표시 를 해둠으로써 나중에 이 부분만 보고도 이 사료 전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 공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조금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플들도 활용을 했다는 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자와 사료는 언제 날 잡아서 해야 되지가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카메라 촬영을 해서 한자를 조금씩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다. 교육학도 있었죠. 교육학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정리 예쁘게 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선아쌤의 완벽한 요약 노트에 정리를 여름까지 끝내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고 시험을 받고 17점 정도라는 무난한 아주 평범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문제 푸는 거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은 커트라인보다 한 4점에서 5점 정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은 딱 무난한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차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사실 앞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앞서 점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차 점수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면접 점수는 괜찮지만 수업 실현에서 조건 준수에 실패하는 바람에 큰 감점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2차 준비 방안은 이게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준비를 했다라는 점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1차 시험과 큰 방향은 유지를 했습니다. 항상 계획은 무리하게 스스로 혹독하게 되었고, 또 단실행은 꾸준하게 매일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그날그날 해야 될 것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 실현 1회, 면접 1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특강을 듣고 개인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조금 더 스퍼트를 올리자 라는 방식으로 수업 실현 횟수와 면접 횟수를 늘리고자 했으나 각 스터디쌤들과 의견 조율이 조금 잘 되지 않아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합격한 선배들 그리고 합격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수업 실현 면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횟수를 늘리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개인 공부를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 공부 교과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교과서 자료들을 보면서 탐구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사용 지도서에 적절한 탐구 질문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이 수업 실현 조건에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그냥 내 발문의 일종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분석하고 판서노트도 조금 짜보았는데요. 판서노트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짜는 게 힘들어서 간단하게 워드로 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는 방법처럼 만능 대본을 제작했고요. 여러 번 수업 실현을 하고 전사 노트도 작성을 했습니다. 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쌤들이 해주신 피드백, 그 메모장 이런 걸로 해주시잖아요. 뭐 포스트잇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워드로 정리해서 반복되는 말들을 찾아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고쳐야겠다 라는 점, 저만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 수업 실현은 이제 그렇게 개인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수업 실현 스터디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2차 준비 과정은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점은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점, 약점 모두 피드백을 해주어라. 보통 보면은 약점만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강점도 명확히 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판서했던 것을 수업 중 판서를 했던 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판서 노트를 수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저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복기하면서 다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업 장치들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도 했고요. 또 연합 스터디, 저는 연합 스터디 많이 하진 못했지만 강원팀 등과 연합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와, 저 친구들 정말 잘한다, 저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배워봐야겠다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 변화하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 조건, 문제를 제작할 때 조건을 조금 하드하게 짜보는 걸, 어렵게 짜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발문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혹은 순회지도 시에 복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하시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추가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비록 제가 수업 실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연습들을 해두고 체화를 시켰던 것이 조건 준수를 많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도 먼저 개인 공부를 철저히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시책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책을 면접 레시피 책에 정리를 잘 해두었고요.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답변 틀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갈 이후 구체적인 방안, 효과로 이어지는 나만의 답변 틀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땡땡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답변틀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말이죠. 그랬더니 실제 시험 구상형 1번 문제에서도 이런 구상형 1번과 2번 문제에서도 이런 틀을 아예 답변으로 요구했을 때 내가 평소에 하던 방식이니까 아주 익숙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수업 시간에 비해 면접은 좀 괜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답변 틀 만들어 놓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면접 준비 과정에서 교직관, 교육관, 학생관 등을 명확히 정립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확한 답을 저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말하기보다는 면접은 내 생각을 잘 녹여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내가 먼저 교육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되돌아보는 기회를 먼저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면접 같은 경우도 각자 개인별로 공부를 했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저는 동지역, 그러니까 인천 지역을 쓴 다른 과목,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 윤리, 저인, 역사 이렇게 여러 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경쟁하지도 않고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스스로 자기 피드백과 함께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면접 영상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부모님이나 제 친한 친구들 혹은 어떤 할머니, 고모들한테까지 보여주면서, 물론 이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부끄러운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자기 피드백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약 1, 2년간의 합격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다시피 특별하지 않고 누구나 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범했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범하되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